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은 대대로 황실의 귀한 향을 진상하던 명문가였으나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그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는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 했던가요. 최진사 댁 사랑방 문틈 사이로는 여전히 은은하고 기품 있는 향내가 흘러나와 지나는 이들의 코끝을 스치곤 했습니다. 이 댁에는 서연이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끔찍한 열병을 앓은 뒤로 세상의 빛을 잃고 말았지요. 최진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앞을 못 보게 되자 이를 가문의 수치이자 업보라 여기며 서연을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두듯 키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시력을 잃은 대신 짐승보다도 더 예민하고 비상한 후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미세한 입자만으로도 누가 오고 가는지,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심지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 냄새로 알아맞히는 신통한 재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 댁에 경사가 들었습니다. 몰락해가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훤칠하고 학식 높기로 소문난 박서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서연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박서생은 서연의 장애를 허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지극한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낭자의 눈이 어두운 것은 낭자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낭자의 눈이 되어 평생을 보살피겠나이다. 최진사는 박서생의 듬직한 언행에 감복하여 그를 사위로 삼기로 정하고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 자유롭게 집안을 드나들도록 허락했습니다. 박서생은 매일같이 최진사 댁을 찾아와 문안을 여쭙고 서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헌신적인 정혼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과 속이 다른 법이지요. 박서생은 겉으로는 고고한 학자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투전판을 전전하며 도박에 빠져 사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최진사 댁에 남은 재산과 귀한 향료, 비법을 탐내어 서연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 박서생은 언제나 값비싼 향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서생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끔하게 다려 입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윽하고 묵직한 백단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 박서생 왔는가? 오늘따라 자네에게서 나는 향기가 유독 깊고 그윽하구려. 마치 천년된 고목의 품에 안긴 듯 마음이 차분해지네. 최진사는 박서생의 옷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어르신 지난밤 옛 성현들의 말씀을 담은 서책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려고 귀한 백단향을 조금 피웠는데 그 향이 옷에 배었나 봅니다. 역시 자네는 학구열이 대단하네. 밤을 새워 글을 읽으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으니 내 딸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최진사는 박서생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서연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끝을 실룩거렸습니다. 아버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 서연아, 박서생이 왔다. 인사하거라. 서연은 박서생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박서생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유모의 손을 놓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서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생은 서연이 다가오자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밤사이 평안하셨소? 내 오늘 낭자를 위해 향기로운 꽃을 한 송이 꺾어올까 하다가 글 읽는 것에 심취하여 빈손으로 왔소이다.
하지만 서연은 박 선생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옷자락 근처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하고 짙은 백단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연의 감각은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냄새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백단향은 거칠의 뿐이었습니다. 그 짙은 향기 아래에는 습기 찬 지하 공간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밤새워 도박을 하며 흘린 식은땀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싸구려 술과 기름진 안주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 선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나지막이 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찌하여 고귀한 백단향 아래에서 이토록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난단 말입니까? 마치 글방이 아니라 진흙탕 투전판에서 밤새 구르다 오신 듯합니다. 순간 사랑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위장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하, 낭자도 참 농이 지나치십니다. 아마도 낭자께서 요즘 몸이 허하여 헛것을 맡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고고한 선비에게 투전판이라니요. 박 선생은 오히려 서연을 탓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들었습니다. 최진사 역시 딸을 나무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신뢰를 범했구나. 박 선생은 밤새 글을 읽은 귀한 분이다.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는 게냐? 서연은 아버지의 꾸지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박 선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코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나으리, 백단향으로 덮으려 해도 몸에 밴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옷, 당장 벗어서 태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여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박 선생은 모욕감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는 앞도 못 보는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진사 앞이라 차마 본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너그러운 척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저를 걱정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갈 터이니 낭자께서는 부디 푹 쉬시지요. 박 선생은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얼굴은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계집 같으니라고. 내 기필코 저 집안의 재물을 싹 털어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다. 박 선생은 자신의 옷 냄새를 킁킁 맡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백단향 냄새만 진하게 날 뿐 서연이 말한 악취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맹인 주제에 아는 척은 내 위장은 완벽하다. 아무도 내 계획을 눈치챌 수 없어. 박 선생은 서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으로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그를 더 깊은 탐욕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서연이 맡은 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늙은 머슴 덕칠이가 서연의 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곰 같은 덩치의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내였지만 서연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연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밤바람이 찹니다. 아까 사랑방에서 박서생 나으리께 하신 말씀 때문에 대감 마님께서 많이 노하셨지요.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인지는 모르오나 박서생 나으리는 것 보기에는 참 점잖으신 분 같던데. 방 안에서 서연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칠아, 너에게서는 언제나 흙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난다. 비록 땀 냄새가 섞여 있을지언정. 그건 정직하게 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깨끗한 냄새야 하지만 박 서생에게서는 맡기 힘든 역한 냄새가 났다. 마치 썩은 고기에 향수를 부은 것처럼 말이야. 썩은 고기라니요? 아이고, 무서운 말씀 마십시오. 두고 보거라. 그 냄새가 조만간 우리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덕칠아, 내가 내 눈이 되어 주어야 한다. 박 서생이 올 때마다 그가 어디를 기웃거리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낱낱이 내게 일러다오. 예, 아기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제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겠습니다. 덕칠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끝에는 이미 불길한 징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 서생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탐욕은 곧 최진사 댁이 목숨처럼 지켜온 갑오 용연양을 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떨렸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온 것은 다가올 비극의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서생의 위선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으나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진사 댁의 든든한 사위 노릇을 하며 점잖음을 떨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투전판을 찾아가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곤 했습니다. 노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빚쟁이들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서생은 투전판 뒷방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에게 역사를 잡힌 채 협박을 당했습니다. 박 서생, 양반 체면에 외상값은 갚아야 할 것 아니오? 사흘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네가 드나든다는 그 최진사 댁에 찾아가 자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주겠소. 박 서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내 곧 큰 재물을 손에 넣을 것이니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겠네. 겨우 풀려난 박 서생은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진사 댁의 밀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가문의 보물 용연향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그 용연양만 손에 넣으면 이 지긋지긋한 빚도 청산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늙은 최진사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고 그 딸녀는 진짜 장님이니 내 손바닥 아니야. 박 서생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늘도 그의 악행을 도우려는 듯 며칠 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박 서생은 이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빗소리는 발자국 소리를 감춰줄 것이고 습한 공기는 냄새를 무겁게 가라앉혀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 서생은 검은 복면을 쓰고 발에는 특별히 준비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기름을 먹여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가죽신 유해였습니다. 그는 최진사댁 담장을 넘어 사랑채 뒤편에 있는 밀실로 향했습니다. 밀실은 최진사가 가문의 비법과 귀한 향료들을 보관하는 금역이었습니다. 박 서생은 미리 훔쳐둔 열쇠로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갖가지 약재 향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분명히 이쯤이라고 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려 구석에 놓인 자개함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거무튀튀하고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의 향료 용연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연양이로구나. 천금을 주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바다의 보물. 박 서생은 환희에 차서 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덩어리는 생각보다 크고 단단했습니다. 이를 통째로 들고 나가다가는 들킬 위험이 컸습니다. 그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어 용연향 덩어리를 내리찍었습니다. 강! 단단한 덩어리가 쪼개지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박 서생은 서둘러 쪼개진 덩어리들을 품속 깊이 챙겨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진 가루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어둠 속이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밀실을 빠져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서생은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훔쳐낸 용연향 조각 중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꺼내어 하인들이 묵고 있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충직한 종, 덕칠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서생은 덕칠의 방문을 살짝 열고 그의 보짐 속에 용연향 부스러기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미련한 놈, 주인 잘못 만난 죄라고 생각해라. 내가 희생양이 되어 주어야 내가 산다. 박 서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몸을 씻은 뒤 가장 깨끗하고 하얀 도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문안을 위해 밀실에 들었던 최진사가 용연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내 용연양이 가문의 보물이 사라졌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서연도 유모의 부축을 받아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때마침 박 서생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는 갓을 반듯하게 쓰고 눈부시게 하얀 도포를 입은 채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침부터 무슨 소란입니까? 대문 밖까지 곡소리가 들립니다. 박 서생, 큰일 났네. 간밤에 도둑이 들어 밀실에 있던 용연양을 훔쳐갔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박 서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진사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어르신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다면 이는 필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제가 낱낱이 파헤쳐 범인을 잡겠습니다. 박 서생은 마치 고을 삿도라도 된 양하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주인 어른의 은혜도 모르고 감히 도적질을 해 썩 나오지 못할까. 하인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 서생은 매서운 눈초리로 하인들을 훑어보다가 덕칠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덕칠이 내 이놈, 어젯밤에 무엇을 했느냐? 내 놈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천한 것들에게서는 을의 땀 냄새와 도둑놈 냄새가 나는 법이지. 아니옵니다. 서생님, 저는 어젯밤 방에서 꼼짝 않고 잠만 잤습니다요. 억울합니다. 보라, 감히 거짓을 고해? 여봐라, 당장 저놈의 방을 뒤져라. 박 서생의 호통에 다른 하인들이 우르르 덕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덕칠의 보짐을 뒤지던 하인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일 나으리, 여기 이것이 나왔습니다요. 하인의 손에는 박 서생이 간밤에 숨겨두었던 용연양 부스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것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덕칠이 내가 내 너를 그리 믿었거늘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마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요. 그게 왜 제 보짐에 있는지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억울함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서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덕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느냐? 더러운 손버릇을 가진 놈 같으니라고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사토께 구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박 서생의 서슬퍼런 기세의 하인들이 덕칠을 포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서연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습니다. 서연은 유모의 손을 놓고 덕칠이 있는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낭자, 물러가 계시오. 험한 꼴을 보일까 저어댑니다. 이놈이 범인임이 명백하지 않소. 박 서생은 서연을 막아서며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박 서생을 지나쳐 엎드려 있는 덕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덕칠의 옷자락 냄새를 깊게 맡아보았습니다. 덕칠아, 고개를 들어보아라. 덕칠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덕칠의 손과 소매, 그리고 품 안의 냄새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흙내음, 땀 냄새, 그리고 아침에 먹은 된장국 냄새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도둑의 냄새도, 귀한 향료를 훔친 자에게서 날 법한 짙은 향기도 없었습니다. 덕칠이에게서는 범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정직한 흙과 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최진사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서연아, 방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았느냐? 냄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누군가 덕칠이를 모함한 것입니다. 서연은 몸을 돌려 박 서생을 향해 섰습니다. 박 서생은 팔짱을 낀 채 가소롭다는 듯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훔친 물건은 집에 꽁꽁 숨겨두었으니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 서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 서생에게서는 향긋한 비누 냄새와 풀먹인 도포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예민한 감각은 그 거창기를 뚫고 더 깊은 곳, 그가 밟고 서 있는 바닥 쪽을 향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따라 유독 깨끗한 옷을 입으셨군요. 마치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학처럼 고고해 보입니다. 허허, 낭자도 참 집안에 흉사가 생겼으니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지 않겠소? 허나 선생님의 신발에서는 어찌하여 낯선 냄새가 나는지요? 서연은 박 서생의 발치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박 서생은 움찔하며 발을 뒤로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박 서생이 신고 있는 가죽신 유해의 코끝에서 나는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삼나무 냄새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습기를 머금은 삼나무 냄새지요. 박 서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사댁 밀실의 바닥은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 귀한 삼나무를 깔아두었습니다. 그 냄새는 일반적인 집이나 바깥에서는 맡을 수 없는, 오직 밀실 안에서만 배어 나올 수 있는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 냄새가 납니다. 어젯밤 내린 그 비의 비릿한 물 냄새가 가죽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명 어젯밤 서책을 읽으며 집에 계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서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간밤의 소리를 죽이기 위해 평소에는 잘 신지 않던 유해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신발을 갈아 신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여? 낭자가 눈이 멀더니 이제는 의심병까지 도진 게요. 삼나무 냄새라니. 내 서재 책상도 삼나무로 되어 있소. 그리고 비 오는 날 가죽신에서 빌 냄새가 나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오. 아니요, 선생님의 서재는 소나무로 되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이 삼나무 향은 우리 집 밀실, 그곳의 바닥 나무 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덕칠이 방에서 나온 용연향 조각, 그것은 억지로 떼어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덕칠이가 훔쳤다면 굳이 조각을 내어 제 방에 두었겠습니까? 통째로 어딘가에 파묻었겠지요. 서연의 논리 정연한 추리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박 서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서생 자네, 정말 어젯밤 집에 있었던 게 맞는가? 궁지에 몰린 박 서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 헛소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이 댁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무엇이 아쉬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이는 필시 낭자가 저 천한 종놈을 감싸려고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낭자가 미쳐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겁니다. 박 서생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 최진사의 권위를 자극했습니다. 어르신, 가장으로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미친 소리에 휘둘려 진짜 범인을 놓치시겠습니까? 덕칠이는 관하로 넘기고 낭자는 진정될 때까지 방에 가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최진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증거는 덕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사위가 될 박 서생의 당당한 태도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사람들 앞에서 사위를 도둑으로 모는 상황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그만하거라. 내가 시성하지 않고서야 어찌 지압이 될 사람을 의심하느냐, 유모. 당장 아기 씨를 안방으로 모셔라. 아버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덕칠이는 죄가 없습니다. 박 서생의 신발을. 박 서생은 유모와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박 서생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생님,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의 냄새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연은 안방에 갇혔고 밖에서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마당에는 덕칠이 끌려가는 소리와 박 서생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 서생은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통했다고 믿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맹인 주제에 감히 나를 건드려. 덕칠이 놈은 관아에서 반쯤 죽어나갈 것이고 너는 방구석에 처박혀 썩게 될 것이다. 이 집안의 모든 재물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박 서생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맡은 것은 단순한 삼나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박 서생은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죄의 증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철컥 하는 숫소리는 단순한 문단속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가두고 거짓을 옹호하려는 세상의 비겁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익숙한 어둠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공기가 유독 무겁고 습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멀어지는 아버지의 탄식 소리와 박 서생의 거만하고도 비열한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서연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밖에서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박 서생은 도둑입니다. 제 코가 틀린 적이 있더이까. 덕칠이는 죄가 없습니다. 서연의 외침은 문풍지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서연은 힘이 빠져 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안의 기운이 검게 병들어가고 있음을. 아버지 최진사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까 두려워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었고 그 틈을 타 박 서생이라는 독사가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며 다리를 틀고 앉은 꼴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덕칠이는 억울하게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천한 종놈이 주인의 귀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으니 관아의 형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덕칠이에게서 나던 정직한 흙내음과 땀 냄새가 피비린내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 서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덕칠아 미안하구나. 내가 눈이 밝았더라면, 아니 내 말에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을. 그 시각 사랑방에서는 박 서생이 최진사를 구워 삶고 있었습니다. 박 서생은 짐짓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최진사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을 진정하시지요. 흉사가 겹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하필 믿었던 종놈이 도적질을 하고 금지옥여 마귀 씨마저 충격으로 헛것을 보고 들으시니.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당하는가. 서연이가 어릴 적 열병을 앓더니 기어이 마음의 병까지 얻은 모양이네. 자네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낭자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낭자의 병세가 깊어 보이니 당분간 외부와 접촉을 끊고 방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헛된 소문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박 서생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서연을 위하는 척했으나 실상은 그녀의 입을 막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박 서생의 검은 속내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원래 서연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세. 그리고 덕칠이 그놈은 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 관아에 맡겨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게. 예, 어르신, 제가 사또께 잘 말씀드려 일벌백계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종놈들이 주인을 능멸하지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야지요. 박 서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덕칠이 매를 맞다 죽거나 병신이 되어 쫓겨나면 증거는 사라질 것이고 서연을 미친 사람 취급하여 가두어 두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었습니다. 쿰친 용연향을 팔아치울 생각에 그의 가슴 속에서는 탐욕의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서연의 방 앞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문 밖에는 유모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서연을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운 충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문고리에 채워진 자물쇠를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한숨 소리가 유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은 문 밖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명천 냄새와 은은한 박하향, 그리고 유모 특유의 따뜻한 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냄새에 섞여 짙은 불안과 초조함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유모 거기 있는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에 유모는 화들짝 놀라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 아기씨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요? 아까 들여보낸 밥에는 손도 안 대셨다면서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덕칠이는 어찌 되었느냐? 소식이 들려오더냐? 유모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말해보거라. 내 귀가 멀지는 않았다.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다. 아이고, 아기씨 덕칠이가 관하로 끌려갔는데 사또께서 매우 노하셔서 당장 곤장을 치라 하셨답니다. 훔친 물건을 내놓을 때까지 칠 작정이라는데 덕칠이 그 놈이 맷집은 좋아도 뼈가 성할지 모르겠습니다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덕칠은 훔친 것이 없으니 내놓을 물건도 없을 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덕칠은 억울하게 매를 맞다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모, 너는 나를 믿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저는 아기씨를 제 친딸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코도 믿느냐? 내가 지금까지 냄새를 맡아 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유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후각은 신통방통했습니다. 상한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물렸고 유모가 몰래 소가리를 할 때면 쓴 양 냄새가 난다며 먼저 위로해 주던 서연이었습니다. 아니요, 아기씨 코는 점쟁이보다 용하십니다.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지요.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범인은 덕칠이가 아니다. 박서생이다. 내 코가 박서생의 신발에서 비에 젖은 삼나무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우리 집 밀실 바닥 냄새야. 박서생이 간밤에 밀실에 들어왔다는 증거란 말이다. 유모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감히 양반인 박서생을 의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서연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서생에게서는 겉으로는 백달냥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는 썩은 육심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유모, 지금 덕칠이가 죽어가고 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덕칠이는 억울한 원혼이 될 것이다. 내가 키운 자식 같은 아이가 아니더냐? 유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 역시 유모가 거두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오직하고 착한 덕칠이가 도둑질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은 유모 역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어른의 명을 어기고 문을 열어주었다가는 자신 또한 경을 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들었나? 관아에서 덕칠이 놈을 묶어놓고 주리를 튼다는구만.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네. 쯔쯔, 독한 놈이지 훔친 용연양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불지를 않는다잖아. 박서생이라는 양반이 아주 작정을 하고 족치라 했다던데? 유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문에 매달려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유모, 덕칠이가 죽는다. 박서생은 덕칠이를 죽여 입을 막으려는 게야. 내 말이 거짓이면 내 혀를 깨물고 죽으마. 제발, 제발 문을 열어다오. 서연의 처절한 외침에 유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평생을 부처님께 빌며 살아온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씨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 구멍에 비녀를 꽂아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탁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서연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유모는 얼른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아기씨, 어쩌시려고요?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관하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사또 앞으로 가야 해. 관하라니요? 아기씨 몸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가십니까요? 내 발로 가서 증명할 것이다. 박서생의 위선을 벗겨내고 덕칠이를 살려낼 것이다. 유모, 나를 관아까지 데려다다오. 내 눈이 되어다오. 서연의 눈동자는 비록 빛을 잃었으나 그 의지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 아기씨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등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기 씨를 관아 마당까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치마폭을 움켜쥐고 바람을 가르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여전히 박 서생이 남기고 간 비릿하고 역겨운 탐욕의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냄새를 쫓아 죄를 물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수차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덕칠이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덕칠아. 내 기필코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서연의 하얀 버선발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향기로 덮어 씌운 죄악, 그 썩은 내를 파헤치기 위해 눈먼 아가씨가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명운과 한 생명의 목숨, 그리고 정의를 건 위태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서슬퍼런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덕칠의 등은 이미 곤장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거친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으니 내놓을 물건이 없었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자백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방청 마루에 앉은 박 서생은 그 모습이 답답하다는 듯 부채를 탁탁 치며 형방을 채근했습니다. 여봐라,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뼈가 부러져야 입을 열 작정이냐? 더 세게 치라 하지 않았느냐? 이복의 박 서생 덕칠이가 저리도 아니라 하는데 혹 우리가 잘못 짚은 것은 아닌가? 저러다 아이 잡겠네. 최진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서생은 단호한 표정으로 최진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르신, 마음 약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저런 종놈들은 매가 약입니다. 지금 봐주면 나중에 주인의 상투를 잡으려 들 것입니다.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집안의 기강이 섭니다. 박 서생의 도끼에 찬 목소리가 관아를 울릴 때였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흙투성이가 된 버선발의 서연이 유모의 부축을 받아 들어섰습니다. 멈추시오. 그 매질을 당장 멈추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관아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형틀을 내리치려던 나졸들이 멈칫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박 서생은 서연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낭자가 여길 어찌 유모? 내가 미쳤구나. 감히 주인의 명을 어기고 낭자를 밖으로 내돌리다니. 내년도 같이 매질을 당하고 싶은 게냐? 박 서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따위 호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사또가 앉아있는 대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으나 고개는 꼿꼿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저 형틀에 묶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사또는 눈먼 여인이 처절한 몰골로 나타나 외치는 소리에 흥미를 느낀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호, 낭자는 최진사의 여식이 아니더냐? 두 방에 있어야 한아기 씨가 관아까지 와서 죄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다니. 필시 곡절이 있겠구나. 그래, 진범이 따로 있다 하였느냐? 사또, 들으실 것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실성하여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니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박 서생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손을 들어 박 서생을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계시게. 내 비록 늙었으나 미친 사람의 소리와 억울한 사람의 소리는 구분할 줄 아네. 낭자, 계속 말해보라. 내가 말하는 진범이 누구냐? 서연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정확히 박 서생이 서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범인은 바로 저기 서 있는 박 서생입니다. 저자가 우리 가문의 용연향을 훔치고 죄 없는 덕칠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양반인 박 서생을 도둑으로 지목하다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서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하하, 사또,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혼자인 저를 도둑으로 몰다니 이것이야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양심이겠지요, 사또. 증거는 저 자의 몸에 있습니다. 저 자의 신발과 옷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증거입니다. 냄새라? 냄새가 증거가 된다는 말은 내 생전 처음 듣는구나. 제 눈은 어두우나 코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습니다. 어젯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때 박 서생은 우리 집 밀실에 몰래 들어와 용연향을 훔쳤습니다. 그때 신었던 가죽 시내는 밀실 바닥인 삼나무 냄새와 비 냄새가 배어있고 옷에는 훔친 물건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박 서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이미 집에서 나오기 전 훔칠 때 입었던 옷은 태워버렸고 용연향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감추기 위해 비장에 술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사또 앞으로 걸어 나와 옷자락을 펄럭였습니다. 좋소. 그리 의심된다면 어디 한번 맡아보시지요. 내 오늘 아침 목욕 제기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소. 내게서 나는 것은 오직 선비가 지녀야 할 그윽한 묵향뿐일 것이오. 박 서생이 움직이자 짙고 무거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먹 냄새보다 훨씬 강하고 묘한 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먹 냄새가 나는데? 아주 비싼 먹인가 봐. 그러게 도둑놈한테서 이런 좋은 냄새가 날 리가 없지. 저 아가씨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분위기는 박 서생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박 서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연을 비웃었습니다. 들리느냐? 모든 이가 묵향이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평소 즐겨 쓰는 귀한 사양 먹의 향기다. 내가 아무리 개코라 한들 선비의 지조를 담은 이 향기를 도둑의 냄새라 우길 셈이냐?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모의 부축을 받아 박 서생의 코앞까지 다가간 서연은 남들처럼 향기에 취하는 대신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서생의 얼굴이 있을 허공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서생님에게서는 사양먹의 향이 진동을 합니다. 아주 짙고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로 강하게 말입니다.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구나. 그럼 내 결백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아니요. 그 사양먹의 향기가 바로 서생님이 범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향먹 냄새가 어찌 도둑질의 증거가 된단 말이냐? 사또 나으리, 용연향은 향유고래의 토사물이 굳어진 것으로 본래 그 자체로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를 풍깁니다. 하지만 불에 태우거나 술에 섞어 정제하면 천하제일의 향료가 되지요. 헌데 이 용연향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박 서생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용연향은 다른 향과 섞이면 그 향을 붙잡아두고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보양이라 하지요.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용연향 가루가 강한 사향 냄새와 만나면 두 향이 서로 충돌하여 향기가 아니라 지독한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서연은 박 서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생님은 훔친 용연향에서 나는 비릿한 바다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이 가장 강한 사양먹을 갈아옷과 신발에 잔뜩 묻히셨겠지요. 그것으로 냄새를 덮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은 용연향 가루와 사양이 뒤섞여 지금 서생님의 몸에서는 썩은 생선이 꽃밭에 버려진 듯한 기이하고 역겨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박 서생은 당황하여 자신의 소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코에는 그저 진한 묵향으로만 느껴졌기에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이 어디서 말장난을 하느냐? 여기 있는 누구도 악취라고 느끼지 않거늘 너 혼자만 악취라 우기는 것이냐? 보통 사람의 코는 강한 향에 금방 마비되어 그 밑에 깔린 악취를 맡지 못합니다. 허나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사또, 부디 박 서생의 가죽신 밑창 틈새와 옷소매 끝을 긁어내어 화로에 태워봐 주십시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그저 못하는 냄새만 날 것입니다. 하오나 제 말이 맞다면. 사또는 서연의 확신에 찬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박 서생의 신발을 벗기고 옷자락의 먼지를 긁어모아 화로를 대령하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박 서생을 붙잡았습니다. 박 서생은 이건 모함이다. 양반을 능멸한다. 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사색이 된 얼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졸들은 그의 가죽신 바닥 틈새에 끼어있던 거무튀튀한 찌꺼기와 옷소매에 묻은 검은 가루를 긁어내어 뜨겁게 달궈진 화로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이기 가루가 불에 닿자마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관아 마당에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먹이 타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해초 냄새와 진한 사행 냄새, 그리고 기름 타는 노린내가 뒤섞인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욱, 이게 무슨 냄새야? 시궁창 냄새보다 더하네. 이것은 분명 먹 냄새가 아니다. 비리고 역한 이 냄새 서연 낭자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제야 최진사도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박 서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정녕 자네가 그랬단 말인가? 내 자네를 믿고 딸까지 주려 했거늘 어찌하여 사향으로 죄를 덮으려 했는가? 박 서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위장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비의 고고함을 가장하기 위해 뿌렸던 그 귀한 사향 먹이, 훔친 용연향과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악취를 풍기며 그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향기는 썩은 내를 덮을 수 없습니다. 서생님, 당신이 뿌린 그 향기가 바로 당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악취 진동하는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자에게 내리는 준엄한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울려 퍼지던 박 서생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또는 박 서생에게 절도죄와 무고죄를 물어 곤장 50대를 치고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은 자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악취 속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내 눈이 멀었었구나.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음까지 어두운 줄 알았는데 정작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것은 이 아비였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최진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는 가해자가 비는 것이지 피해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저를 지키고자 하셨던 마음뿐이셨음을 압니다. 이제라도 우리 집안의 썩은 내를 도려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형틀에서 풀려난 덕칠이 다리를 절뚝이며 서연의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억울한 매질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덕칠은 아픈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기씨, 이 미천한 놈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요. 서연은 무릎을 굽혀 덕칠의 피 묻은 옷자락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비릿한 피 냄새가 마음을 아릿하게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변치 않은 덕칠의 우직한 흙냄이 깔려 있었습니다. 덕칠아, 내가 나를 믿어주었기에 나 또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일어나거라. 최진사는 그제야 덕칠을 일으켜 세우며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덕칠아, 내 너를 의심하여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구나. 내 너에게 속죄하는 뜻으로 너를 면천시켜 주겠다.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당당한 양인으로서 살아가거라. 마님, 어찌 저에게 이런... 덕칠은 감격의 겨워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유모 역시 서연과 덕칠을 번갈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에서는 더 이상 위선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가문의 허례허식을 모두 버리고 딸 서연에게 가문의 비법인 향 제조술을 전수했습니다. 서연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향을 빚어냈습니다. 서연이 만드는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병든 곳을 치유하며 때로는 감춰진 진실을 일깨우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고성까지 퍼져나갔고
서연은 조선 최고의 향장이라 불리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양인이 된 덕칠은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어 그녀가 험한 세상의 발을 디딜 때마다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유모 또한 두 사람 곁에서 따뜻한 밥을 지으며 그들의 삶을 보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따스한 봄날,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덕칠이 묵묵히 향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아, 오늘따라 바람에서 단내와 쓴내, 그리고 흙내음이 골고루 섞여 나는구나. 마치 우리가 살아온 세월 같지 않으냐?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냄새가 어우러져 이리도 평온한 향기가 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서연은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향기는 언젠가 악취를 풍기며 사라지지만 진심이 담긴 삶의 향기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아씨 서연과 그녀의 곁을 지키는 덕칠, 그리고 유모. 세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보듬으며 세상 그 어떤 향기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남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